알래스카 모터사이클 마마 비행. 졸업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다. 졸업에 필요한 일학점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졸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롱뷰에 있는 레터너 대학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내 상황을 설명했다. 레터너 총장은 내가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허락하고 고등학교 교장이 동의하면 내가 1학년 때 모자란 학점을 보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제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찰스 라이트를 설득하는 것뿐이었다. 라이틀 교장 선생님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레암 씨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놀라지 않으셨다. 얼마나 다행인가. 나뿐만 아니라 라이틀 교장 선생님에게도. 가고 싶은 데가 있니? 그렇게 물으시고는 아버지는 놀라셨다. 레토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여름에 알래스카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머리를 흔드셨다. 아버지는 내 고등학교 성적 문제 때문에 놀랐고 이제 겨우 나는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스토니브룩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한 뒤에 내가 리틀 파이니 코브와 사랑하는 산을 적어도 가을에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는 생각하셨던 것 같다. 나에게는 항상 탐험가 기질이 있었다. 알래스카는 최후의 미개척지였고 사라져버리기 전에 그런 곳을 가보고 싶었다. 아버지는 내가 알래스카로 떠난 것에 답을 주지 않으셨다. 내 생각이 얼마나 미진한 것인지 며칠 더 두고 보고 싶으셨던 것 같다. 아버지는 나를 잘 알고 있었다. 내 삶은 늘 모험에서 모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왜 그런지 나도 확실히는 모른다. 나는 스릴을 쫓는 사람도 아니고 죽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나는 어느새 벼랑 끝에 매달려 뭔가를 하고 있다. 흥분되는 일을 찾는 나의 이런 기질과 결합하여 나는 항상 기계들의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소음을 내고 빨리 움직이고 연기를 뿜는 기계나 장치가 있으면 갖고 싶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해하고 다시 원래대로 조립하고 싶다. 바로 이것이 내가 재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필수 요소, 소음, 스피드, 연기를 다 갖고 있는 기계가 바로 모터사이클이다. 내가 11살 때 부모님이 마침내 마음이 약해지셔서 내가 미니바이크를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 바이크는 소음이 심한 2.5마력짜리 클린턴 사륜구동 엔진을 달고 있었다. 나는 그걸 타고 사방팔방 달렸고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돈을 버는 속도보다 타이어가 더 빨리 닳았다. 나는 이번에는 이런 기종으로 다음에는 저런 기종으로 모터사이클을 바꿨다. 기계, 위험, 그리고 모험을 향한 내 성향은 물려받은 것이 틀림없다. 어머니는 항상 호기심이 넘쳤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라면 파도에도 기꺼이 맞섰다.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의 자녀 모두에게 그런 자질을 북돋아 주셨다. 내가 수년 동안 모터사이클 타는 것, 바람에 날리는 내 머릿결과 내 얼굴에 묻어나는 신나 죽겠다는 표정을 지켜보신 어머니는 그게 왜 그리 신나는지 직접 알아보셔야만 했던 것 같다. 내게 늘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던 어머니인데 얼굴에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굉음을 내면서 도로를 달리는 것에 특별한 스릴이 있다는 걸 어머니도 아셨다. 마침내 어머니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했고 우리 가족의 오랜 친구인 조니 프리스트에게 어머니는 부탁을 했다. 그의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을 한번 몰아보게 해달라고. 그가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여자들은 할리를 타지 않아요. 진심이야, 한 번만 몰게 해줘.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50년 전에 벌써 중국에서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걸 꼭 타보고 싶으셨던 것이다. 어쨌든 어머니는 결국 승낙을 받았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첫 시승날을 잡았다. 조니가 어느 날 오후 리틀 파이니 코브에 들어섰다. 그 육중한 V-트윈 알리의 인전이 계곡을 올라오는 소리가 내 귀에는 감미로운 음악이었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은 바지에 어두운 선글라스를 끼고 스카프로 긴 갈색 머리를 가리는 것으로 위장을 했다. 어머니는 조지 뒤에 올라탔고 둘은 블랙 마운틴 인근 2차선 도로에 버려진 지역으로 달렸다. 조니는 어머니가 시운전해보고 방향을 바꾸고 돌아올 만한 곳을 가리켰다. 조니는 할리의 기름과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가 시동을 걸었고 어머니는 혼자서 올라탔다. 조니는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원하는 곳으로 달려보게 했다. 어머니는 방향을 바꾸려고 조니가 일러준 대로 속도를 늦추었다. 어머니는 두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천천히 코너를 돌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할리의 무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머니는 너무 빨리 몸을 기울였고 길 한가운데서 모로 쓰러졌다. 그때 육중한 바퀴가 18개나 달린 트랙터 트레일러가 끽 멈춰섰다. 급정거를 한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왔다. 도와드릴까요? 그가 물었다. 어머니는 웃으면서 몸을 일으켰고 먼지를 털어내면서 말했다. 이 모터사이클을 이렇게 세워서 시동을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저 끝에 있어요. 어머니는 길 아래쪽을 가리켰다. 제가 거기까지 가면 그 친구가 세워줄 거예요. 땀에 젖은 티셔츠 사이로 근육과 문신이 보이는 몸집 거대한 그 기사는 바이크를 일으켜 세우면서 머리를 흔들고 툴툴거렸다. 그는 시동을 걸고 그 바이크를 똑바로 잡고 서 있었고 그 사이에 어머니는 안장 위에 올라앉았다. 어머니는 그 남자에게 큰 미소를 지으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 길을 내달렸다. 어머니는 조니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어머니는 그 모터사이클을 운전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육중한 뚱보 바이크를 능숙하게 다루기에는 솜씨도 힘도 부족해 보였다. 나중에 어머니는 몬트리트 대학의 한 대학생에게 부탁해서 그의 혼다를 빌려 탔다. 짐 어니스트란 이름의 그 학생은 어머니가 지도하는 그 대학 주일학교의 선생이었다. 혼다는 할리보다 작고 가벼워서 어머니도 쉽게 다룰 수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짐의 그 검은색 모터사이클을 몰고 캠프 랑모트로 향했다. 어머니는 거기서 다른 차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연습을 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또 다른 모터사이클 친구인 브루스 더글라스가 어머니 뒤에 바싹 붙어 쫓아오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꽤 나아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랑모트 호수에 거의 이르렀을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만 속도를 높이고 말았다. 어머니와 바이크는 굉음을 내면서 호수로 돌진했다. 어머니는 다치지 않고 물에 흠뻑 젖기만 했다. 짐은 견인차를 불러 그 혼다를 물에서 끌어냈고 어머니는 바이크를 망가뜨렸으니 정중히 사과해야 했다. 내가 망가뜨렸으니 짐, 내가 수리해 줄게. 어머니가 말했다. 수리비가 얼마나 들지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가 말했다. 그날 밤 짐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그래 한 부인, 제 모터사이클을 계속 타실 계획이신가요? 그걸 왜 묻지 짐? 어머니가 물었다. 완전히 수리하기 전에 이걸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어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깔깔 웃었다. 어머니는 그 뒤로 짐의 모터사이클을 다시 탄 것 같지는 않다. 어머니는 수리비 청구서도 받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름에 알래스카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내 생각이 진지하다는 확신이 서자 친구인 월리 히켈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당시 닉슨 대통령의 내무장관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며 알고 있는 여름 일자리가 있는지 문의했다. 알래스카는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왔다. 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흥분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 있었다. 그것이 나를 더욱 흥분시켰고
7월이면 내가 18살이 되기 때문에 알래스카의 광활한 미개 척지보다 여름을 보내기에 더 좋은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몇 주 뒤에 히켈레무 장관은 아버지에게 앵커리지에 있는 한 건설 회사를 연결해 주었다. 그 회사는 여름 동안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었고 마침내 그 대기자 명단에 내 이름을 올렸다. 나뿐 아니라 스토니브룩 친구인 짐 올리버도 그 일자리 약속을 받았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짐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롱아일랜드 스토니브룩 졸업식에 들러 졸업하는 그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으로 이번 여행을 시작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내 여름 휴가를 그렇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짐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스토니브룩에 있는 지금 2학년인 내 예전 룸메이트들에게 오는 가을이면 나는 그들처럼 고3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 된다는 걸 말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일이 더 재밌어질 것 같았다. 나는 몬트리트의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짐을 만나러 갔다. 우리가 스토니브룩에 도착했을 때 내 친구들은 내가 이번 가을에 레터너 대학에 들어갈 거란 사실에 놀라서 말을 못했다. 그들은 계속 이렇게 묻기만 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나는 그냥 씩 웃기만 했다. 이 녀석들은 내 환상적인 학점은 왜 생각 못하는 거지? 롱아일랜드에서 24시간을 보내고 짐과 나는 비행기를 탔다. 앵커리지에 도착했을 때 나쁜 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일자리가 날아가 버렸다. 환경운동가들의 반대와 법원 판결로 파이프라인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것이었다. 나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알래스카에는 여름 일자리가 틀림없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 생각이 맞았다. 우리가 일하기로 되어 있던 그 회사는 다른 기회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짐과 나는 따로 떨어져야 했다. 짐은 앵커리지에 남아 회사 헬리콥터 세차하는 일을 하게 했다. 기분이 상한 짐은 몇 주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회사 소유주의 내 또래 아들과 함께 알래스카 에어라인 737에 올랐다. 비행기는 놈의 자갈 활조로에 착륙했다. 비행기가 자갈 활조로에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못했다. 전에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공사 현장 감독이 그들이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우린 그의 녹색 세비 픽업 트럭 뒷좌석에 올라 2마일 떨어진 기숙사로 달렸다. 말이 숙소지 빈 건물의 지하실이었다. 우리는 합판으로 벽을 친 작은 방을 하나씩 배정받았다. 거기에는 담요 한 장과 의자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황량한 풍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놈은 예전의 탄광촌이었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것 같아 보였다. 할리우드 영화 세트장 같기도 했다. 포장도로는 하나도 없었다. 사방 수천 마일에 나무 한 그루 없는 툰드라 지대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다. 매혹적인 곳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나마 온기가 느껴지는 몇 주간의 여름한철은 커다랗고 독한 모기떼가 망쳐놓았다. 우리는 보통 하루 12시간, 비가 오든 말든 일주일에 6일을 힘들게 일했다. 놈은 북극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여름에는 해가 하루 약 23시간 동안이나 떠 있었다. 5시에 일어나 5시 반에 아침을 먹고 6시 정각이면 일을 시작했다. 그 빡빡한 일상이 나는 재밌었다. 내가 선택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공사판이라는 것이 어제 일과 오늘 일이 다른 그런 곳이다. 무엇인가를 세우고 있다 보면 일이 진척되어 가는 것이 보였다. 게다가 돈까지 받았다. 나이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고 그래서 노임이 가장 적었다. 그래도 하루 3끼 다 먹었고 잠잘 침대가 있었으며 하루 12시간 교대 근무, 거기에다 연장 근무까지를 하고 일당으로 거의 $100를 벌었다. 내 인생에 그렇게 많은 돈과 자유시간이 있었던 적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 더구나 나는 상당한 돈을 저축할 수 있었다. 선술집 말고는 돈을 쓸 곳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선술집은 우리가 일을 마치자마자 매일 달려가는 곳이었다. 그것은 우리의 하루 일과였다. 우리는 선술집에서 11시나 12시까지 가드놀이를 하고 주크박스에 귀를 기울이고 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해는 여전히 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우리는 5시에 기상했고 해는 그때도 떠 있었고 다시 하루를 똑같이 시작했다.
그 일상이 몇 주 동안은 신났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지루함과 외로움이 자리를 잡았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황량함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집에서 오는 편지가 반가웠다. 부모님은 꾸준히 편지를 보내주셨고 조부모님들이 보내주시는 편지도 정말 감사했다. 나는 당시에는 할머니의 조언을 따를 만큼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다. 마더 그레함은 78세였지만 여전히 유머 감각을 갖고 계셨고 주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다.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다. 저 멀리 알래스카에 있는 내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안부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단다. 그건 그렇고 8월에 집에 오면 돈 좀 꿔주겠니? 내가 알기로 네가 거기서 대단한 일자리를 얻었다고. 돈 많이 버는. 프랭클린, 내가 존 그레함에게 편지한 것만큼이나 자주 너에게 편지를 하고 있단다. 그만큼 자주 편지를 쓴 건 네 아빠 캐서린 고모, 진 고모가 먼 데서 대학 생활을 할 때뿐이란다. 불평할 시간이나 향수병에 빠져 있을 시간이 있을 수 있겠니? 무릎 꿇고 너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믿는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특권에 감사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더 바랄 수 있겠니? 내게 설교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란다. 사랑하는 프랭클린,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편지하는 거란다.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당연히 내 한 가지 바람과 소망은 내 자녀들과 손주들 모두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란다.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말이야. 이런 사랑스러운 편지에 머물지 못하고 나는 밤이면 남자들 틈에 끼어서 그들의 여자 또는 아내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맥주가 있는 자리에는 웃는 남자들도 많았다. 그때까지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이 다른 남자들이 그들의 연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 듣고 있던 나는 조금 울적해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한 주쯤 뒤에 나는 일종의 상사병에 걸렸고 심지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기까지 했다. 집에 있을 때 가볍게 데이트하던 여자가 있었다. 그녀도 나처럼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우리가 만나던 그 무렵 바로 직전에 그녀는 어떤 종교 체험을 했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말했고 어떤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나처럼 그녀도 바깥 활동을 좋아했다. 그녀는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웠고 나는 그런 그녀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내가 알래스카로 떠날 때 그녀는 단순히 친구일 뿐이었고 내가 데이트를 즐기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이제 그들의 여자를 그리워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그녀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맥주가 서너 잔 들어가면 더 강해졌다. 나는 마침내 그녀에게 청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나는 그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얘기했다. 그리고 나는 청혼했다. 그녀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그래. 이것은 빅뉴스였고 나는 지체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나의 결혼 계획을 편지로 알려드렸다. 두 분은 깜짝 놀랐다. 그해 여름 부모님은 유럽에서 집필 작업을 하고 계셨다. 한참 지난 다음에야 안 사실인데 내 편지를 받자마자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셨고 즉시 노스캐롤라이나로 돌아오셨다. 나는 몇 주 더 알래스카에 있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장래의 아내를 만나야 했다. 나는 퇴사 통지서를 제출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날아왔다. 내 친구 로버트 존스가 애슈빌 공항으로 나를 태우러 왔다. 돌아오는 길에 바로 우리 앞에 어머니의 차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어머니 차였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지? 나는 궁금했다. 지금 유럽에 계셔야 하는데. 나는 2달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았고 머리칼은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다. 숲에서 막 기어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우리는 어머니를 앞질러 리틀 파이니 코브에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기다렸다. 곧 어머니도 도착했고 나는 달려가 어머니를 얼싸안았다. 엄마, 다음 달까지 안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여기 집에서 체크해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서.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분명해. 무슨 생각을 감추고 계신 게 분명해.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는 결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지 않았지만 결혼하겠다는 내 편지가 두 분을 대경실석하게 만든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내가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걸 알고 계셨고 나는 어머니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여자에 대해서 나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다. 어머니는 말씀 자체를 거의 안 하셨다. 그러나 어머니의 침묵은 줄곧 나를 신경 쓰게 만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몇 주 지내면서 그리고 여자친구와 내가 결혼에 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두 사람은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데 동의하고 만나는 걸 그만두었다. 아마도 어머니의 기도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니는 안도하시는 것 같았다. 솔직히 나도 그랬다. 내 상사병이 나의 알래스카 모험을 끝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럽 체리도 마찬가지로 끝냈다. 당분간 내게 로맨스 따위는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놀랍게도 나는 다시 사랑에 빠졌다. 어느 날 오후 평소와 마찬가지로 나는 어머니의 지프를 아주 빠르게 운전하고 있었다. 내 옆에는 로버트 존스가 있었고 그때 우리는 몬트리트의 어느 말 축사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우린 빠른 속도로 거북길을 돌다가 말을 타고 갓길을 걷고 있던 한 여자를 치일 뻔했다. 그 말이 뒷발로 벌떡 고추섰지만 그 여자는 떨어지지 않았고 놀란 말을 제어했다.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내가 그녀를 자세히 보았고 기수가 제인 오스틴 커닝햄임을 알았다. 나는 8살 때부터 제인 오스틴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감탄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정말 멋진 미니바이크 라이더였기 때문이었다. 사실은 이제는 그녀가 정말 귀엽고 멋진 미니바이크 라이더로 내게 다가왔다. 나는 자주 제인 오스틴 생각이 났지만 내가 그녀와 데이트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았고 항상 밖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들과 있었다. 나는 말이 더 이상 놀라지 않도록 엔진을 껐고 제인 오스틴에게 사과했다. 우호적인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다음에 나는 지프에 올라 출발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마음 한 구석에서 계속 이렇게 생각했다. 마음에 들지? 그렇지? 그녀의 예쁜 젓갈색 눈과 그을린 피부를 내 머리에 차곡차곡 저장했다. 며칠 뒤에 또 다른 친구 로니 커리와 함께 나는 몬트리트의 중심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뇌우가 산을 때렸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와이퍼 밖으로 한 소녀가 혼자서 빗길을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봐, 저기 제인 오스틴이야. 로니가 소리 질렀다. 그는 그녀 바로 앞에 차를 세웠다. 제인, 비 맞고 있잖아. 탈래? 그가 말했다. 물론이지. 내가 문을 열었고 그녀는 내 옆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흠뻑 젖어 있었고 웃었다. 우리는 날씨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화제로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오로지 한 가지만 내 머리를 스쳤다. 남자친구는 어디 있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 그들이 약혼했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다. 결국 나는 그 질문을 내뱉고 말았다. 얼마 전에 헤어졌어. 그녀가 말했다. 더 이상 안 만나. 나는 미소를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거 재밌는데? 절호의 기회일지 모르겠는데. 제인 오스틴, 오늘 밤 우리 피자 먹으러 로버트 존슨에 갈 건데 같이 안 갈래? 나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그렇게 초대 인사를 밝혔다. 그래야 그녀가 거절해도 내가 차였다는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서였다. 좋아, 그녀가 말했다. 내 심장박동이 더 빨라졌다. 제인 오스틴과 나는
그렇게 시작했다. 우리 관계는 처음에는 매우 평범했지만 우리는 그해 가을 학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제인 오스틴은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다. 9월에 나는 네터너 대학으로 떠났다. 나는 텍사스에서 사는 걸 동경하고 있었다. 텍사스는 나를 들뜨게 하는 곳이었다. 아마도 나의 텍사스 목사님 켈빈 틸만에게서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네터너 대학의 외양은 아이비리그와는 완전히 달랐다. 캠퍼스는 도심 외곽에 있었고 예전에 보훈병원이었던 건물은 완전히 흰색이었다. 그래서 군기지처럼 보였다. 이 학교의 이름은 RG 레터너에서 따왔다. 탁월한 그리스도인 사업가였던 그는 나의 아버지의 복음전도 사역의 초기 지원자였다. 레터너 씨는 상당한 비전의 소유자였다. 그는 미국에서 최초로 기업 비행기를 소유한 사업가에 속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는 B-24 폭격기를 사들여 내부를 객실로 개조했다. 그는 주중에 자신의 중장비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이면 미국 전역의 다양한 장소로 날아가 설교를 하고 선교 대회에 참석했다. RG에게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크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이런 식의 비행기가 선교사들에게 전략적인 장비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인지했다. 그래서 그는 항공을 주요 교육 과목으로 가르치는 기술 교육기관을 시작했다. RG는 선교사들에게 봉사하는 조종사와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싶어 했다. 네터너 대학의 설립 목적에는 또한 RG의 기업들에서 일할 용접 기술자나 기계 기술자 같은 숙련 기술자들을 육성하는 것도 들어있었다.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몇 군데 공장은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되는 폭탄 외피를 제조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하버드나 예일하고는 전혀 달랐다. 나는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네터너에서 내가 가장 흥미를 느낀 하나는 항공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하늘을 나는 법을 정말 배우고 싶었다.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포마밸리라고 불리는 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었다. 에스컨디도 바로 외곽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라일스 가족을 알게 됐다. 미스터 라일스는 V자 꼬리 날개를 달고 있는 보난자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이 비행기로 그의 목장들에 가곤 했다. 그는 종종 그의 아들 워렌 주니어와 나를 데리고 갔다. 미스터 라일스가 일을 하는 동안 워렌과 나는 라이플을 들고 나가서 코요테, 산토끼 따위에 움직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사냥했다. 그러나 가장 신나는 것은 언제나 그 조그만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었다. 나는 사방에 붙어있는 스위치, 다이얼, 레버 같은 기계들에 열광했다. 내가 사족을 못 쓰는 모든 속성, 스피드, 소음, 연기를 구비한 또 하나의 기계를 찾았던 것이다. 라이스의 목장에서 보낸 그날부터 나는 내가 날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네터너에 갔을 때 맨 처음으로 한 것은 항공 프로그램 수강 신청이었다. 롱뷰에서 내가 거의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내 룸메이트 빌 크리스토발이었다. 중독성의 미소와 느긋한 성격을 가진 순수 청년이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20대 중반인 그는 베트남에서 헬기 조종사로 3번이나 전투에 참여한 육군 출신으로 이제 막 군복무를 마쳤다.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면 재미있는 것이 떠오를 것인데 내가 그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의 속옷이 뒤에다 단조로운 육군 올리브 그린이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전에 그런 사각 팬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걸 두고 나는 그를 꽤 많이 놀렸는데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떤 것도 비를 화나게 만들지 못할 것 같았다. 베트남 전쟁은 그를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가 불안해하는 걸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다. 그는 늘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다. 긴장되는 일이 있으면 물고 있는 이쑤시개를 더 세게 빨았고 그냥 미소만 지었다. 내면적으로는 그도 긴장이 많았을 것이지만 겉모습으로 봐서는 전혀 그것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속담 그대로 오이만큼이나 침착했다. 빌은 집중을 잘했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나는 그를 존경했다. 우리는 많은 평범한 관심사들을 함께 나눴다. 야외, 사냥, 비행, 야영 같은 것을 했다. 우리는 거의 주말마다 이것들을 했다. 빌에게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는데 정말 고물이었다. 끊임없이 선봐야 했다. 뭔가는 항상 고장나 있었다. 65마력짜리 엔진을 달고 있는 2인승 1938 에어론카 지프였다. 이 비행기는 섬유 소재 날개를 달고 있었고 무선 통신 장치는 없었다. 최소한의 장치만 있었다. 그래도 비행기는 비행기였고 날았다. 여러 번 우리는 비행을 나갔고 빌은 나에게 그 비행기를 제어해 보도록 했다. 이것은 나에게는 리어제트만큼이나 좋은 비행기였다. 빌과 나는 여러 밤을 이스트 텍사스에서 야영을 하며 보냈다. 종종 우리는 캠핑 장비를 빌의 비행기에 던져놓고는 멀리 있는 소형 비행장에 내려 그 비행기 날개 밑에서 야영하기도 했다. 정말 멋진 생활이었다. 그때보다 더 행복한 때는 없었다. 모닥불 앞에 앉아서 그의 두 눈에 불빛이 어른거릴 때 빌은 베트남에서 비행했던 전투의 기억을 회상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면에서 그가 군 생활과 전우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꼈다. 나는 그가 비행 기술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그에게 물었다. 왜 군대에 남지 않았어요?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 빌이 말했다. 선교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 그는 기계 기술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터너 대학은 최상위 기체 및 엔진 역학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었다. 빌에 관하여 내가 갖고 있던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열정적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경직되지도 완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어떻게 즐겁게 사는지를 알고 있었다. 깨끗한 재미라면 온갖 종류의 장난도 마다하지 않았다. 빌은 내가 레토너에서 행복했던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였지만 또한 처음으로 나는 내 수업들을 즐기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훗날 내 인생에서 유용할 것 같은 강의들을 듣고 있었다. 나는 네터노에서 몇 명의 여학생들과 데이트를 했지만 제인 오스틴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진 않았다. 그녀는 댄빌에 있는 스트래퍼드 대학에 입학했고 내게 가끔 편지를 했다. 우리는 종종 전화로 얘기를 나눴고 그녀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됐다. 1971년 2월 나는 비행조종사 면허를 땄다. 그 며칠 뒤에 나는 세스나 182 스카이라이너를 빌렸다. 그걸로 주 경계선을 넘어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날아갈 계획이었다. 나는 내 비행 기술을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인 오스틴에게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났다. 사람들을 태우고 구름에 가려져 있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게 하겠다는 신나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제인 오스틴과 로버트 존스 그리고 레터노에서 사귄 친구 리돈을 태우고 이륙했다. 한 시간쯤 뒤에 우리는 서비어빌에 잠깐 내려 콜라라도 마시기로 했다. 나는 사실 그 비행기에 익숙해야 했는데 그렇질 못했다. 나는 너무 높은 곳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착륙을 시도했다. 기술을 내리려 했지만은 동체가 자꾸 떠올랐다. 활주로 중간쯤을 지났는데도 랜딩 기어가 땅에 닿질 않았다.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이다. 추력을 높여 상승한 다음에 다시 시도하려 했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나는 그만 꾸물거리고 말았다. 활주로를 거의 3분의 2를 지나쳤을 때 마침내 동체가 땅에 닿았다. 그리고 금세 활주로 끝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았다. 바퀴가 활주로 바닥을 쓸면서 비행기가 앞으로 미끄러졌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메인 타이어가 모두 터졌다.
활주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풀밭이 눈에 들어왔다. 휴,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대로 그 풀밭으로 활주하다가 멈춘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활주로 끝을 지나쳤을 때는 비행기는 여전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덜컹거리면서 앞으로 달렸다. 이럴 수가. 풀밭에 막 들어섰는데 눈앞에 20피트 낭떠러지가 보였다. 우회하기는 너무 늦었다. 나는 동력을 끄고 잘되기만을 바랬다. 가까스로 그 벼랑 위를 넘어갔지만 풀밭 한가운데 치확 말았다. 앞바퀴가 터졌고 프로펠러가 바닥을 치면서 구부러졌다. 왼쪽 날개도 움푹 패였다. 그리고 나 자신도 완전히 망가졌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걱정됐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냥 완전한 불신의 눈길로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교통편을 찾아야 했고 나는 텍사스로 돌아가기 위해 상업항공을 타야 했다. 그 비행기를 수리하는 데는 몇 주는 걸릴 것이었다. 그 비행기의 주인인 바니 바넬은 미스터 레터노가 B-24 폭격기를 조종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었는데 그 비행기를 텍사스로 가져오기 위해 조종사 한 사람을 나중에 보냈다. 나는 너무 창피했다. 돌아오고 나서 몇 시간 안 되어 그 사건이 캠퍼스 안에 쫙 퍼졌다. 빌도 그 소문을 들었지만 별말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이쑤시개를 우물거리면서 씩 웃기만 했다. 거의 한 달 동안 나는 학교 안에서 한 끼도 먹지 않았다. 놀림당하기가 싫었다. 강의실과 내 방만 곧장 오갔다. 다시 비행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 일 때문에 창피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내 비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무너진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의 좋은 친구 빌이 부드럽게 나에게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곧 다시 하늘로 돌아갔다. 물론 이제는 더 주의하며 비행을 했다. 몇 달 뒤에 부모님이 플로리다의 베로비치에서 한 주를 함께 보내자며 나를 불렀다. 나는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터보 엔진 체로키 코만치를 빌려 거기까지 날아갈 거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다. 부모님이 별로 반길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최근에 동부까지 비행을 했는데 부모님도 나쁘지 않게 기억하고 계셨다. 그래도 부모님을 확실하게 안심시켜 드리려고 나는 내 비행 교관인 칼빈 부스와 그의 아내 도로시 그리고 리돈과 동행을 했다. 금요일 오후에 우리는 롱뷰의 그레그 카운티 공항을 이륙해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와 엘라바마 남부 지역을 지나 플로리다 반도로 가는 항로를 잡았다. 그런 다음 그 주를 횡단해 베로비치까지 가기로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의 착륙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 비행은 부드러웠고 나는 비행기를 완벽하게 착륙시켰다.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다음날 수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롱뷰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멕시코만을 끼고 돈 다음에 연료를 다시 채우기 위해 해질 무렵에 모빌에 기착했다. 우리는 비행 서비스에 전화해서 날씨 상황을 체크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빌과 롱뷰 사이에서 기상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뇌우를 동반한 돌풍이 발달하고 있었다. 그 기상 예보관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미시시피주 잭슨을 향해 북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그 폭풍과 나쁜 날씨를 피해 북쪽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폭풍과 맞닥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조종사들이 아는 사실이다. 나는 그들에게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오후 7시 몇 분 넘겨서 모빌을 이륙했다. 우리는 잭슨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륙하고 몇 분 만에 계기판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희미해졌다. 나는
조명을 밝게 하려고 조광기를 올렸다. 우리가 구름을 뚫고 지나가고 있을 때 계기판 불빛이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다시 조광기를 올렸다. 그러기를 2번 더 반복했다. 1시간쯤 비행을 했을 때 계기판 불빛이 너무 어두워졌고 다이얼들을 거의 읽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항법기의 지침들이 오프 쪽으로 휙 돌았다. 그 기기들을 비행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경고였다. 갑자기 항법 기기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무전도 죽어버렸다. 뭔가 잘못되었지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폭풍우 때문에 켈빈은 항공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문제가 발생하는 걸 모르고 있었다. 방금 항법 기기들이 고장이 났어요. 그에게 말했다. 조명이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그는 점검하기 시작했고 좀 있다가는 기내 조명마저 나가버렸다. 우린 어둠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켈빈과 나는 손전등을 쥐었다. 그는 차트에 집중했고 나는 계기판에 집중했다. 우리가 손전등을 계속 켠 채로 있으면 50분이나 1시간 뒤에는 이것들마저 나가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당장 뭐든 해야 했다. 나는 특별히 겁이 나지는 않았다. 상황이 위급해지면 켈빈이 제어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다. 켈빈은 비상 체크리스트를 살폈다. 켈빈은 거듭 체크했고 회로 차단기를 리셋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문제가 생긴 게 분명했다. 나는 그걸 알았고 켈빈도 그걸 알고 있었다. 켈빈은 겁을 먹었지만 겉으론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뭘 해야 할지 알아내지 않으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겠지. 그렇지?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관제사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폭풍우를 우회하라고 방향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는 잭슨 남쪽 40마일, 고도 약 11,000에서 12,000피트 상공을 날고 있었다. 비상시에는 삼각형을 그리면서 비행을 해야 한다고 모든 조종사들은 배운다. 그렇게 하면 레이저 관제사들이 스크린으로 보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게 비행을 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켈빈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레이더에서 우리를 보더라도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를 구하러 누굴 올려보내지? 지금 뭘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켈빈이 옆에 있으니 그래도 심하게 걱정되지는 않았다. 일단 고도를 낮춰야 해. 그가 말했다. 잭슨 지역의 표고라면 우리가 측정 해수면에서 약 1,500피트까지 하강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구름을 뚫고 아래로 내려갔다. 마침내 우리 아래 구름을 뚫고 희미한 빛을 볼 수 있었다. 아래를 가리키면서 켈빈이 말했다. 아래에 도시가 있는 것 같다. 잭슨일 거야. 켈빈은 차트를 당겨 공항이 어디에 있는지 찾았다. 나는 그 도시 불빛 위로 내려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린 구름이 떠있는 고도를 확실히 몰랐다. 그것은 중요했다. 구름이 지면에 너무 가깝게 떠있으면 고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추락할 것이다. 우리는 약 1,500피트가 필요했다. 비행기 내부도 외부도 컴컴했지만 아래 도시의 불빛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라앉혀 주었다. 리와 도로시는 뒷좌석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리는 분명히 또 왜 내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다시 타는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후회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입에 손전등을 물고서는 천천히 하강을 시작했다. 우리는 측정 해수면 고도 2,000피트에 있는 구름을 뚫었다. 마침내 우리는 그 도시의 불빛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켈빈이 공항이라고 짐작되는 곳을 가리켰다. 적절한 절차를 따라 우리는 관제탑이 지시하는 대로 그 공항 500피트 상공에 들어섰다. 연방항공국은 무선 연락이 끊긴 비행기에 관제탑에서 불빛 신호를 쏜다. 우린 약 3분 동안 상공을 선회하며 누군가 우리를 보고 적절한 불빛 신호를 보내주기를 기다렸다. 나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1시간은 되는 것 같았다.
아, 저기 봐요. 내가 불빛을 가리켰다. 녹색이에요. 관제탑에서 오는 불빛이었다. 착륙해도 된다는 신호였다. 관제탑에서 우리를 봤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이제 착륙하게 됐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던 리와 도로시가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우리에겐 한 가지 가벼운 문제가 있었다. 전기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을까? 켈빈이 비상 체크리스트를 꺼내면서 내게 말했다. 조종석 사이 바닥 아래 핸들이 있을 거야. 찾아봐. 나는 안전대를 풀고 손전등을 입에 문 채 바닥판을 들었다. 거기 핸들이 있었다. 그걸 몇 번 잡아당겨 랜딩 기어를 제자리에 고정시켰다. 착륙하는 동안 켈빈이 조종날을 잡았다. 우리가 접근을 하자 활주로의 모든 조명이 켜졌다. 연방항공국이 우리가 활주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분명했다. 정말 장관이었다. 켈빈은 정확하고 부드럽게 착륙했다. 그런데 우리가 활주로를 다 벗어나기도 전에 이상하게도 활주로 조명이 모두 꺼졌다. 그거 좀 이상한데? 켈빈이 말했다. 우리가 활주로에서 나온 다음에 조명을 꺼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착륙한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어 신경 쓰지 않았다. 유도로 끝까지 갔지만은 배웅하러 나와서 우리 등을 두드리면서 멋지게 해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코만치 밖으로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험악한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지금 착륙한 거요? 예, 방금이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에게 막 말하려고 하는데 그가 내 말을 잘랐다. 착륙 허락한 사람이 누구요? 관제탑에서 쏜 녹색 조명을 봤는데요. 녹색 조명을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켈빈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다시 말을 가로막았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가 우리를 건물 안으로 재촉했고 우리는 다른 2명 관리와 대화를 했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일을 상세하게 죄다 말했고 그들은 주의 깊게 들었다. 그래서 녹색 조명을 봤다는 거죠. 그 남자가 다시 물었다. 분명히. 내가 대답했다. 나머지 셋도 그렇게 말했다. 뭐가 잘못됐나요? 켈빈이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님은 분명했다. 그들 셋 모두 좀 이상하게 행동했고 그 녹색 조명이나 활주로 조명이 어찌 된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우리는 근처 호텔에서 밤을 보냈다. 다음날 정비사가 발전기에서 전선이 하나 불탄 것을 발견했다. 수리를 했고 우리는 오후 중반에 떠났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몇 년 뒤에야 사실이 밝혀졌다. 누군가가 신문기사 하나를 보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보내주었다. 베프티스트 레코드 1971년 4월 15일 목요일 미시시피 잭슨. 그의 날개 아래 윌버 M. 어웬 목사 잭슨 포레스트 힐. 3월 21일 일요일 오후 이상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 작은 단발 엔진 비행기가 4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플로리다의 한 공항을 이륙했다. 플로리다에서 텍사스까지 미시시피 잭슨을 거쳐가는 일반적인 비행이었다. 태양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고 구름 한 점 없는 밤이 찾아왔다. 어두운 밤인데다 구름까지 덮여서 거의 아무것도 안 보였다. 작은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 계속 비행했다. 톰슨 공항의 관제탑은 일상적인 항공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날 당번은 시드니 맥콜이었고 그는 텍사스를 이륙한 그 비행기의 조종사를 레이더와 무선으로 포착했다. 그는 몇 가지 지시를 내렸고 그 비행기는 계속 잭슨 상공을 날아 빅스버그와 루이지애나 주 경계로 향했다. 시드니는 상황에 만족했고 그 조종사에게 다음 지시는 멤피스 센터와 접속해서 받으라고 알려주었다. 한편 폴레스트 힐 교회의 음악 목사인 게리 코넷과 그의 아내 팻은 시드니의 초청을 받아 그 관제탑을 견학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다. 그들은 관제탑에 올라가는 것을 허락받았고
시드니는 다양한 장치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멤피스에서 작은 비행기 한 대에 관한 전화를 한 통 받았지만 그 비행기 조종사와 멤피스 센터 간 서로 접촉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시드니는 3가지 색깔을 가진 조명총을 보여주었다. 그는 빨간 조명과 흰색 조명을 켰다. 그때 그 조명총은 그 관제탑 실내에 있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그는 그 조명총을 창문 밖으로 향한 채 녹색 조명을 설명했다. 내가 조종사에게 착륙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려면 그 조종사를 향해 이렇게 녹색 조명 버튼을 누르겠지요. 그의 동료가 활주로 조명도 설명해 주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다. 시드니는 활주로 조명들을 하나씩 켰고 점점 그 조명들이 밝아지다가 모두 다 불이 환하게 들어왔다. 그 마지막 조명 밝기는 비상용으로 그 조명은 안개와 구름을 뚫고 조종사들에게 비상 상황의 활주로를 볼 수 있게 하는 용도였다. 시드니가 설명을 다 마치기 전에 그의 동료가 흥분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조명을 끈 비행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시드니가 대답했다. 우리 상공 50마일 이내에는 비행기가 없어요. 설명이 막 끝나려는 차에 조명을 끈 단발 엔진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비행기가 착륙하자 보안 요원들이 조종사를 관제탑에 데려가 설명을 요구했다. 그 조종사에 따르면 그 작은 비행기의 발전기가 시드니 맥콜이 비행지시를 멤피스 센터에 넘긴 직후에 작동을 멈췄다고 했다. 멤피스나 다른 어느 곳과도 무선 연락이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무선과 조명은 물론이고 그 비행기의 다른 모든 전기 장치도 무용지물이었다. 그 불안한 순간에 조종사는 잭슨 상공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났고 그는 구름이 덮인 아래로 하강하면서 잭슨의 그 불빛들을 이용하여 방향을 잡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그 도시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호킨스 들판 상공에 있었지만 착륙해도 좋다는 신호를 받을 수 없었다. 톰슨 필드의 위치를 기억하면서 그는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았던 시간은 바로 그때였다. 시드니가 관제탑에서 녹색 조명을 시연했을 때 조종사라면 그것을 보기 위해 곧장 앞으로 진행했을 것이다. 문제의 비행기의 조종사는 그 녹색 조명을 보았다. 게다가 그 상륙 신호를 받은 후에 조명이 없다면 착륙을 시도하는 것이 매우 위험했을 것이다. 녹색 조명 신호를 받고 몇 분 뒤에 활주로 조명이 점화되었다. 기체나 탑승자 모두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채 착륙에 성공했다. 어떤 의미에서 시드니 맥콜은 관제탑의 조명과 신호 시스템을 게리 코넬에게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비행기의 조종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이 그 모든 것 안에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그 조종사 중 하나인 켈빈 부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플로리다에서 빌리 그레함을 막 떠나왔습니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그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 거하는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멋진 일이다. 켈빈은 내가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고 그 비행기의 조종사란 것을 전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